중국 전체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고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세뇌 교육을 펼쳐왔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던 중국인들이 영어도 아닌 한글에 빠져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고, 한국어를 모르면 왕따를 당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중국의 기성세대들은 까무러치다 못해 기절할 정도라는데요. 이런 요즘 상황에서 통쾌한 건 당연하고 큰 소리 내어 웃어도 부족하다 싶겠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중국으로 온 원어민 강사 세미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도피성 취업을 선택했어요. 도피성 취업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영국에서 별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만 할 줄 안다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번듯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이나 중국도 똑같은데요. 그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영국에서는 꿈도 못 꿀 강사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국에 온 지 2년 차이고 처음에는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훨씬 더 크고 주거 비용을 따졌을 때 한국의 월세가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매달 돈도 모으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 없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장벽이 있더군요. 과거에는 한국의 영어 강사로 취직하는 건 매우 쉬웠다고 했어요. 심지어 졸업 서류도 위조해도 되었고, 동남아 국가들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를 정교하게 만들면 한국인들은 바보같이 그걸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자격 없는 영어 강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런지 이중으로 검증을 하고 강사의 역량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아무나 뽑았다가 학생들이 영어 강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법 행위가 걸려서 한국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외국인 강사도 많아졌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학원 측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못한 사람을 고용했다가 학원생이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인증된 사람만이 이제는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한국으로 강사를 하러 떠났다가 학생들보다 수준이 낮은 게 들통나버려서 망신도 그런 망신을 당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도망을 쳤다는 후기도 많은 걸 보면 한국의 문턱은 상당히 높았으며 저 역시나 그 문턱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다음 찾아본 게 중국과 중국이었어요. 당연히 두 나라는 모두 허술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중 고민을 했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중국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향했죠. 물론 저는 위조 학력이 아니라 진짜 4년제 학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적합한 전공은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었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어학원에 취업하는 거고 중국인 수강생들의 영어 실력이 그다지 높지 않기에 저 같은 사람도 문제가 없었죠. 게다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위조 학력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나름대로 떳떳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쿄 시내에서 나름대로 큰 어학원으로의 취업에 성공했죠. 솔직히 제가 중국에서 돈을 버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받고 있는 월급 중 거의 절반이 월세로 나갔고, 다행스러운 건 교통비는 학원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게 다행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생활비를 쓰면 빠듯했고, 매달 조금씩 모으는 돈으로는 옷을 사거나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건 없더군요. 그래도 솔직히 영국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매달 이자가 불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차라리 이렇게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나마 또 다행인 건 제가 영국에서 받았던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기는 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자를 보내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자 부모님께서 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 주시기도 해서 저는 중국에 온 걸 그나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종종 한국에 갔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돈도 모으고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차선책인 중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대형 학원인 만큼 다른 언어도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5층짜리 학원 건물은 완전히 전 세계 언어를 다 섞어놓은 작은 지구촌 같았는데요. 당연히 영어가 가장 주력 수강 상품이고, 저 역시나 가장 큰 부서인 영어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력 위조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누가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서 당연히 제가 주도적으로 우리 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심상치 않은 기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부서가 정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매달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 출신의 선생님들이 채용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넘쳐났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더 강했다라는 건데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학 점수가 필요해서 억지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은 성인반이나 학생반 구분 없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배우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의지라는 측면에서 한국어 수강학생과 영어 수강학생의 태도부터가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어 교실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조금은 어둡고 침울해 있는 영어반 수강생들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심지어 제 강의실에서 수강을 받던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곧바로 우리 학원에 다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수강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알았을 때 꽤나 놀라기도 했죠. 게다가 그 학생은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으로 꼽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가르칠 때는 소극적이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던 학생이었는데, 한국어 수업은 아주 신나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번 달부터 한국어 수강생이 영어 수강생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고층이 더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고층을 배정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학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 교무실은 가장 꼭대기에 있게 되었죠. 원래는 영어 선생님들의 교무실이었는데 그 자리를 한국어 선생님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강의실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싶기는 했어요.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영어 수강생은 줄어드는 게 매달 다르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어느새인가는 층간 구분 없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고, 학원에서는 조만간 강의실 개편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어 부서에서 나름대로 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런 일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는 했어요. 타고 뭐 한국어가 밉다거나 더 넓게 한국이 싫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한국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사실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하고도 이야기할 때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는 했거든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요즘 들어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중국의 젊은 층에 한해서지만요. 우리 학원을 경영하는 나이든 경영진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당연히 매출을 올려주고 진작에 이런 한국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해서 선제적으로 한국어 강사들을 섭외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학원의 경영진들은 친한파에 가까웠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우리 학원의 경영진들의 평균 연령인 40, 50대는 보통 한국을 싫어하죠. 더 정확히는 아줌마들 말고 아저씨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중국은 엄청난 경제대국 그 자체로 자부심이 강했지만 가만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중국을 따라잡은 게 한국이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도 많이 한국을 좋아하고 칭찬하니까 왠지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0대가 넘어가는 중국 남성들은 한국을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제가 바라본 중국인들의 태도이며 나머지 연령층과 성별에서는 한국을 좋아하고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노인 세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만날 일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학원의 분위기가 1년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반전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흔히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한류가 강해서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한류 문화의 영향이 큰 것도 있죠. 하지만 중국 사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한류는 존재해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한류는 강한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중국에 왔던 2024년에도 영어가 훨씬 강세였던 걸 보면 단순히 한류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고 그게 확 전염병처럼 퍼졌으며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의 답을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땐 확실히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죠. 심지어 저도 원래 중국에 오기 전 당연히 한국에 가고 싶어 했고 한국에 취직만 성공한다면 조건이 훨씬 좋았으며 영어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가봐도 당연히 한국을 강력 추천하는 분위기였죠. 물론 그만큼 자격 조건이 엄격해졌고 면접도 까다로우며 교육 관련 학위 소유자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에 제가 한국에 가지 못한 것이지. 영국인인 저 역시나 당연히 한국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모두 이해관계가 없는 저와 같은 제3자가 보이게 당연히 한국이 좋아 보였던 거지. 그래도 2024년 당시만 해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위치 즉 메타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걸치며 한국의 경제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기간 한류 문화도 커지면서 역대급으로 중국의 한류 문화가 덮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나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15년 전 크게 불었던 한류화는 조금 더 심층적인 한류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영국이 역시 강대국이구나 가보고 싶구나 라고 느낀 것처럼 코로나 때 불어닥친 한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포함한 중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더 나은 경제, 환경과 기회가 존재하는 나라로 인식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학원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며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 상당수. 단순히 취미나 흥미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말하길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서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직업적 목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나 말씀드렸듯 중국에 오기 전에 한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자격 조건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결국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 두 나라의 격차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으로 갈 수 없었던 제 선택을 돌이켜보면 지금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중국인 대학생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학생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제가 여기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학생들은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중국에서의 제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은 마음에서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제가 이 학생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제 경험과 희망을 담아 학생들의 꿈을 빌어주는 듯한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얻는 이유는 한글 자체의 우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글은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 놀라운 문자 체계죠. 중국인 입장에서는 알파벳을 배우는 것보다 한글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크죠.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만 알면 조합을 통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적화된 문자 체계입니다. 이와 비교해 알파벳은 음절과 단어를 배우기 위해 개별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한글의 이런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는 중국인들에게 나도 한국어를 금방 배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학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이나 기초 한국어 교재를 접하다 보니 어깨너머로 익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따라 그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건 한글이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만큼 대단한 문자 체계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가온다는 건데요. 때문에 학습자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죠. 이러한 친숙함은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한글은 단순히 쉽고 과학적인 문자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비춰지기도 해요.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 경제, 그리고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나도 도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은 단순히 막연한 동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적 상황, 외국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생활 수준은 중국에서 느끼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 언어를 완전히 익힌다면 더 나은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동기부여 자체라는 거죠.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 학습의 용이성, 그리고 희망이라는 큰 가능성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한 언어학습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결국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한글이라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이죠. 적어도 중국에서는 확실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광풍에 가까우며 영어를 이긴 최초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역시나 한국으로 이직을 꿈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중국 학원에서 몇 년 정도 더 경력을 쌓은 뒤 더 높은 곳인 한국 취업에도 도전해보려고 해요. 비록 제 전공이 교육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의 경력,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저에게도 역시나 한국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영어를 이기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비난, 중국에 대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흑흑, 이럴 거면 한국에 오지 말걸. 한국을 싫어했던 독일인 여성은 지금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독일인 미카라고 하는데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거기서 쭉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더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거라는 부모님의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가 다녔던 사립학교는 전부 다 반환을 가르치기에 바빴어요. 한국은 어차피 100년 후면 망할 후진국이라며 또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조차 한국을 싫어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며 탈출하고 싶어하는 나라인 세계에서 가장 망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저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저는 그것을 믿었죠. 저는 한국인은 애국심도 없고 한국은 좋은 거 하나 없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단단히 외웠죠. 한류가 독일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K-팝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문화 수출품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조차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보나마나 안 팔려서 독일에 팔려는 거겠지 저런다고 돈이 되나 싶었죠. 최신 한국 뷰티 제품이 진열된 매장을 지나가다 보면 한국 제품을 사려고 친구들이 신이 나서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늘 독일 제품이 더 뛰어나다며 혼자선 열심히 한국 불매 운동을 했었네요.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떠들어도 저는 눈을 꼭 감고 그들의 열정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좋아하지 하고 혼자 생각했죠. 그렇게 사립학교 시절이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섬나라에서 20년을 넘게 보낸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했죠. 저는 제가 아는 삶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항상 미국을 꿈꿨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즉 화려함과 매력 자유와 기회의 약속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가 있는 맨해튼은 독일에서의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에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으로 가득 찬 마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5번가를 거닐며 타임스퀘어의 네온 불빛을 만끽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상상을 했죠. 저는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예매했고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인 미국으로 향하는 그날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맨해튼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드디어 미국에 오게 되다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두 가지가 아닌 충격들이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낼 숙소를 구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에어비앤비에서 일주일 동안 예쁘고 아늑한 미국 집을 렌트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당장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집세는 정말 비쌌어요. 1층 집에 방 1개, 화장실 1개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000불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워낙 아늑한 집 인테리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결국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현관문이 나무로 되어 있지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저도 부수고 침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 내부도 안심할 수가 없었죠. 미국 집은 죄다 나무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흰개미가 하나가 출몰하면 미국 집은 곧 집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제가 갔던 곳도 다 나무였어요.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요?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모습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상당 부분이 가벽에 불과해 집이라기보다는 임시 세트장 같았으니까요. 또 뉴욕이라 해도 이 블록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100년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집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몇십 년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페인트 칠만 좀 해서 덜 늙어 보이게 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낭만적인 매력은 금세 지나간 시대의 유물들 속에서 사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공중화장실은 그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칸막이 문 아래의 틈새가 너무 넓어 신발을 뭘 신었는지는 물론 거의 무릎까지도 보였습니다. 문 자체도 불편할 정도로 낮아서 프라이버시가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한 180 정도가 까치발을 들면 볼 수 있을 정도였고요. 아,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미국 어린아이가 옆칸에서 저를 궁금하다며 들여다보고 있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뭘 하던지도 까먹고 바로 나가버렸었네요. 공간에 대한 침입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정말이지 불쾌했네요. 그러던 중 제 문화적 이해에 진정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고 저는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남자처럼 생겼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칭한다며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불쾌할 수 있으니 남자 화장실로 가면 안 되냐고 정중히 부탁하자 그는 극도로 붕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전히 새롭고 복잡한 주제였던 성 정체성 문제를 실제로 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 사회에서 성 정체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유동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때때로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미국은 성 정체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고 개방적인 것 같았어요. 개방적인 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대학 졸업 후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돼 버린 것이 점점 서글프기까지도 했죠.
집은 방음이 안 되었어서 위층에서 TV로 뭘 보는지 다 들렸고, 또 미국은 바퀴벌레와 쥐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까먹었네요. 밤이고 낮이고 쥐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뉴욕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거의 폭우였는데 하수구가 많지 않아서 물이 쉽게 고이더라고요. 사실 말할 게 더 많지만 이쯤에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로 홍보하는 선진국적인 미국의 모습과는 다르게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직도요, 백인은 흑인을 차별했고 흑인은 아시아인을 차별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흑인도 생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역으로 또 다른 인종을 차별하다니. 언제는 제가 독일식 도시락을 싸서 미국 국립공원에서 먹고 있던 적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미국인이 오더니 냄새가 난다며 저리 치우라고 하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다른 아시아인이 능숙한 영어로 그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정통을 찌르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시원했죠. 그 덕분에 그 사람이랑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 남자 형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꺼려졌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식이 바뀌게 됐고 최악이었던 저희 대학 졸업 후 첫 해외여행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제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뉴욕의 낡은 목조 건물과는 달리 서울의 건물은 철로 지어진 집과 건물이 많은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강도와 내구성은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소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접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문은 아직도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 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자주 뭘 잃어버리는 성격이라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녔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또 열쇠는 맘만 먹으면 쉽게 복제할 수 있어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는 보안 장치를 쓰더라고요. 단순한 키패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이 열쇠는 쉽게 구하거나 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가정집의 특별함과 명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점은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한국인의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독일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한국은 망해가는 나라며 한국인은 애국심이 없다는 말과는 정반대였죠. 그날은 광복절이었어요. 아파트 각자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아놓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광복절을 맞아서 기념하자고 국가에서 사이렌을 울렸던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심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공격적인 민족주의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업적에 대한 조용하고 품위 있는 자부심이었죠. 정말이지 한국인들은 자신이 한국에 태어난 것과 한국인인 것에 대해 애국심과 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독일은 이 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싫어하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저처럼 꿈을 갖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울 거리를 걷다가 큰 인상을 남긴 작은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실수로 쓰레기 하나를 인도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올바르게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는데 한국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종이류 등등 따로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것을 한국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또 버스도 환경 친화적인 버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지인들이 서로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 책임과 존중을 보여주는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교류할수록 한국에 대한 저희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유구한 역사부터 도시의 현대적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들의 환대와 미소와 몸짓으로 언어의 간극을 좁히려는 그들의 의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저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낡은 공공시설과는 달리 한국의 공공시설은 잘 관리되어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공중화장실이에요. 이 여행을 하기 몇 년 전에 유럽과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늘 화장실의 상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돈을 내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수압이 너무 약해서 화장지 한 장으로도 변기가 막혔어서 제가 매우 당황했었죠. 또 유럽은 벌레가 많잖아요. 화장실 어디를 가든 기생벌레도 많았고 그 외에 이상한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볼일 보기 찝찝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와 같은 필수용품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바닥은 늘 관리가 안 된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요. 또 정말 문화 충격이었던 것은 중국은 따로 화장실 문이 없어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지켜지지조차 않더라고요. 아이는 화장실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마저도 한 중국인이 자신은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이유로 열고 싸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익숙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프라이버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화장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모던하고 친근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 문화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데가 아니라 수압 온도 조절 건조 기능까지 갖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비데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이런 정교함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판대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넓고 프라이빗한 강매점은 마치 작은 안식처 같았습니다. 문은 바닥에서 머리 높이까지 길게 뻗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한 문 밑을 들여다보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회색 퍼실이 문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인 공간과 편안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 가지 특징은 가족 친화적인 편에 시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카시트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세면대와 손건조대도 스타일과 기능의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자동 수도꼭지 고속 핸드 드라이어, 무료 핸드 로션까지 기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접촉식이어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세상에서 진보적이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이 화장실은 한국의 현대성과 청결함, 그리고 공공복지에 대한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와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공중위생과 같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그 사건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호가 온 저는 근처 공중화장실 중 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던 중 문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저는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드럽게 잠겼던 문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 보호에 좋다고 칭찬하던 화장실 문이 이제는 저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면서 밀실 공포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만일 못 나가면 어떡하지 소리를 질러야 하나. 아니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 문을 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용도가 분명한 비상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예상치 못한 공경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어야 할까? 다행히도 응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차분한 영어로 괜찮은지 묻고 구조대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답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편안한 태도로 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 즉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패닉 버튼이 있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고,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안녕을 위한 한국인의 노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는 끝이 났고, 저는 3주라는 시간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맛본 저는 20몇 년을 살았던 독일이 너무나 불만족스럽더군요. 왜 독일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걸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꾸만 더 한국이 그리워지네요. 그 맛이며 모두 다시 보고 싶네요. 이번에 휴가를 내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인천 어느 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음식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외국 승무원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정말 또 중국에서도 소매치기 당하더니 한국도 역시나 똑같은 나라였어. 이 승무원의 핸드폰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소매치기를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내리입니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멀리 밴쿠버에 반짝이는 불빛이 춤을 추고 도시의 리드미컬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소용돌이치는 밴쿠버 제 고향인 빛의 도시는 언제나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도시였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저 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술적인 동네에서 자란 저는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 근처에서 자라났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우아함이 묻어나는 조각상 같은 모습의 어머니는 전직 발레리나로 현재 명문 밴쿠버 오페라 갈레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름름한 외모를 가진 아버지는 연극 연출가였습니다. 예술 공연이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죠. 어렸을 때 저는 발레의 우아함에 매료되어 어머니의 연습실에 자주 몰래 들어가곤 했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나무 바닥과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선율.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춤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발레보다는 다른 무대 즉 할리우드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미국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화려한 영화배우 레드카펫 행사 눈부신 할리우드의 세계는 고즈넉한 밴쿠버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되고 싶었답니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어머니의 큰 키와 아버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물려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가려진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저희 외모는 주위의 사람들보다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점점 괴로웠어요.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수많은 오디션부터 리허설까지 하루하루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오디션에서는 수년간 이 길을 걸어온 재능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빛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가끔 대기실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제게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키가 크고 매력적인 다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가 이 도시에서 유명한 여배우인 바네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 그날 저는 배역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패배감에 빠져 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그녀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바네사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감일까? 경험일까? 아니면 순수한 행운일까? 그 시절은 제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늘 암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오디션을 보고 난 뒤 지쳐있는 상태로 생강변을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석양의 황금빛이 물에 반사되어 강변에 늘어선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있는 곳을 산책하다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리 연주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음악은 제 영혼을 울렸답니다. 멜로디에 푹 빠져 전 제 옆에 앉은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계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그는 자신을 유럽의 예술적 중심지를 탐험하는 중국 여행자 하오루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일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정말 얼마만인지 몰랐네요. 하오루는 온화한 태도에 저는 반했습니다. 며칠 후 밴쿠버의 대로변에 늘어선 아늑한 카페에서 하오루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오루는 중국의 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캐나다와 너무 다른 중국 땅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드넓은 계단식 논 고대의 전통 잠들지 않는 번화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는 베일에 쌓여 있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을 영화 제작자라고 소개한 하오루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에서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는 다시 배우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서 뭔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회피했고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돌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눈이 멀어 애써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을 사달라고 고집하는 것 자신의 혈통에 대한 노골적인 자부심, 특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등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었어요. 어느 쌀쌀한 저녁 황금빛 불빛이 앞길을 비추는 강변을 걷고 있을 때 하오루가 중국으로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촬영지를 둘러보고 감독을 만나고 배역을 맡을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중국의 모험담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기대와 불안, 약간의 설렘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인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현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어, 공기, 환경 등 모든 것이 밴쿠버의 안락한 익숙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흥분되었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한 지형과 고대 설화가 속삭이는 만리장성은 매혹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금성도 정말 멋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저는 중국에 대한 좋은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이드이자 동반자였던 하오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온화한 태도는 교활함으로 변해버렸죠. 배역에 대한 약속과 감독과의 만남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말을 하면 회피하더군요. 하오루는 특정 주제에 대한 혐오감과 가끔씩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종종 몇 시간 동안 사라져 낯선 땅에 저를 혼자 남겨두곤 했죠. 저는 이러한 거를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베이징의 번화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장신구를 구경하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지갑을 빼앗겼고 도둑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하오루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하오루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호텔로 돌아온 하오루는 모든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하며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니 도둑은 다름 아닌 하오루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오루의 호주머니 속에 제 카드가 살짝 삐져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상심에 휩싸여 타국에서 발이 묶인 저는 상실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따지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미안해 레리라는 메모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심에 휩싸여 무일푼이 된 채 낯선 땅에서 발이 묶인 저의 마음가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활기차고 이국적으로 느껴지던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위협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흐릿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과 친절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이제 기만의 쓰라림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밴쿠버로 돌아온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하오루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가와 너무 힘들었어요. 의도치 않게 저는 하오루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격적인 경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중국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분노는 다른 아시아 국적의 사람들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식당 행사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교류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과 전체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 사이의 경계가 제 마음속에서 모호해졌습니다. 전 그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늘에 매료되어 있었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배우를 포기하기로 하고 고민 끝에 에어 캐나다의 승무원으로 입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서비스 에티켓부터 비상 절차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강도 높은 모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훈련 속에서도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제 동료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사연과 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활기찬 네덜란드인 라리샤를 비롯한 몇 명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웃음과 비밀을 공유하면서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었고 심지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비행 전 브리핑에서 다음 목적지가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불행한 일로 인해 생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을 감지한 라리샤가 한국은 그렇지 않아. 정말 모두가 친절하고 살기 괜찮은 것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두렵긴 두려웠습니다. 인천으로 내려오는 길은 숨이 멈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도시는 어스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또 베이징에서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한 공항 직원들이 수속 절차를 매끄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거대한 느낌만 들었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공식 수속을 마친 후 저희 일행은 인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거리는 음악과 조명 맛있는 한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풍부한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느낌의 문화적인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의 번화한 레스토랑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음식은 맛의 향연이 펼쳐졌고 서비스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의 여운을 만끽하며 레스토랑을 나설 때 저는 순간의 추억을 저장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휴대폰이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모든 연락처 사진 추억이 그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순간 소매치기를 당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친절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몸짓과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하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공항 분실물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휴대폰은 분실물 센터에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건네받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었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민족과 나라를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눈을 떴을 때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더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약속하며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많이 즐겨본 라리샤는 서울의 숨겨진 보물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옥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장인들이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박한 시절의 즐거움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번화한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패션 부티크, 화장품 가게, 포장마차 등이 미로처럼 늘어선 이 쇼핑 천국은 감각과 부화 상태였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지닌 라리샤가 앞장서서 K-패션과 K-뷰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즐기며 한국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매콤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고요한 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으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바디 스크럽을 받은 후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을 오가는 비행이 잦아졌고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택시 기사님부터 길거리 음식을 파는 할머니, 아줌마들까지 제가 웃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덤으로 간식을 건네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회복력과 용서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그 순간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포용하며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답니다. 레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체코인 여성이 압구정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형외과 직원들이 설득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체코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체코 프라하의 작은 마을에 사는 제니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샤인을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샤인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제품은 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니,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체코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2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흉한 오른쪽 뺨의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2년 차로 일할 때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체코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샤인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샤인을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샤인이 제 어깨 너머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샤인이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샤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체코 밖을 여행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 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샤이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피터슨 부인은 샤인을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네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봄 벚꽃의 아름다운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인의 방은 야간 조명이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샤인이 고민영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샤인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샤이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이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샤인과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대담하고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샤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공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샤인과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샤이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샤이는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이 저희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샤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샤인과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샤인은 스낵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실내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실내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거스름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샤인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샤이는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구약과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분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이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레디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은 후 이동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압구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체코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제이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샤인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샤인은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샤인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샤인과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샤인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샤인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샤인은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샤인은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집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입맛을 가진 샤인은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 맛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샤인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샤인은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샤인이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샤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샤이는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샤인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샤인이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샤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샤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체코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샤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